다양성과 포용, 현대가족의 위기지원. 이번 시간에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결혼 적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결혼을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기초가 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관계를 잘 만들고 결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는 이 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역할을 잘 맞추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부의 역할과 부부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TV에서 재미난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집안일은 아내가 다 하고 육아는 뒷전이며 취미 생활만 하는 꼰대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부부의 관계가 좋아 보였는데요. 왜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나왔을까요? 실제 보니까 남편 하나만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취미 생활을 하더라고요. 피아노를 치고 빵 굽기를 몰두하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아내는 육아에 몰두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남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아내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새벽에 피아노를 치거나 취미 생활을 할 때 가족과의 협력을 하지 않고 집안일, 육아는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방관하고 육아휴직 후에도 아내에게 집안일과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전혀 잠을 못하고 지쳐있고, 또 아내를 도와주기는커녕 자신의 취미에 집중하고 아이 울음소리가 자신에게 방해되지 않게끔 요구하는 모습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은 가부장적인 태도와 꼰대 기질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집안일을 아내의 역할로 규정하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요. 자신은 회사 상사처럼 여기면서 아내를 지시와 명령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15살 어린 아내를 고른 이유를 말 잘 듣게 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면서 가스라이팅 요소를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가정에서 강인하게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고, 육아를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요구와 자기중심적 태도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건 사실 이 두 부부 간에 역할 갈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남편은 가부장적인 태도를 변명하고 현실의 극단적 자본주의, 자기가 돈이 많고 생활을 다 책임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부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남편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도움 없이 아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부부 프로그램 요즘 굉장히 많고 부부 상담, 가족 상담 프로그램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결혼의 어떤 민낯, 결혼의 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았죠. 자, 부부 결혼만 하면 완벽한 생활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죠? 노력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의 역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부부의 갈등, 그리고 부부의 권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부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하면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혼하면 아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야, 우리는 모든 사람들 옛날 그 전통적인 규범하고는 뭐 관계없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동등한 역할과 동등한 책임을 다 분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역할과 동등한 책임을 다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결혼하면서 남편과 아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고요. 그에 따라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규범과 기대에 맞추어서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가져왔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그 기대에 맞추어서 행동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자, 그 사회적인 압력에 따라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부응하고 행해야 하는 그런 필요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부부 역할이라는 것은 결혼 후에 남편과 아내라는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되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규범과 기대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부부 역할을 하는 데에선 다양한 어떤 용어들을 통해서 이 역할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역할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역할 담당자에 대한 타인의 요구나 평가 기준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타인의 요구나 평가 기준, 타인이 요구하는 데에서 그것을 뭐 하지 마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인이 그 기대를 할 때 그 역할 담당자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잘 지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역할 인지가 잘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타인이 나에 대해서 너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던 기대를 하던 느낌으로 표현하던 사회적인 압력이 오던 간에 그것을 이 타인 당사자가 지각하고 있는지 또 지각하고 있지 않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할 인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지각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각에 따라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각하지 않던지 간에 역할 수행은 하죠. 그렇지만 역할 인지에 따라 역할 수행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기대에 따라 역할 수행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기대와 인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당사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담당자가 실제 수행하는 행동을 역할 수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역할 평가가 있습니다. 역할 담당자에게 부여되는 역할 기대나 역할 인지에 대한 역할 수행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따져봄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의 충족감을 역할 평가라고 합니다. 자, 역할 기대를 받아서 나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역할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고려해 가면서 자신의 역할 행동을 습득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역할 기대를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수행을 하게 된다면 역할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일 역할 취득 과정에서 불일치, 상충, 낮은 평가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역할 갈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역할과 타인의 역할이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역할 갈등은요, 하나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기대들이 불일치될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때 되는 갈등도 있습니다. 역할 간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역할 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는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그 아내의 역할이 이것보다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역할 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역할 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 예를 들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또 딸로서 반대되면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역할간이 갈등이 이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갈등을 역할간 갈등이라고 합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이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부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파슨스에 따르면 남편은 도구적 역할, 아내는 표현적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가 대외적으로 가정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남편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통합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아내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그 전통사회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부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통주의, 신전통주의, 평등주의로 조금씩 변해에 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남편과 여성, 그 아내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전통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역할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별에 의해서 부부 역할이 규정되어서 분리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 이게 전통주의 사회에서의 부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전통주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내가 했던 역할들이 사회로 많이 이양이 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내의 역할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일 외에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변화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내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과 달리 남편의 가정 참여 역할은 많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통주의 사회에서 아내의 역할이 확대되었지만 남편의 역할은 변하지 않음으로 따른 여성에게 슈퍼우먼을 요구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평등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별로 부부 역할이 규정되지 않고 역할을 공유하거나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집안일을 하고 아내가 부양자 역할 일을 하는 역할 전환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 두 부부가 동등하게 역할을 나누어서 수행하는 모습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역할을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구분하는 그런 부부 역할을 평등주의 사회에서는 잘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역할 전환 역시도 잘 받아들여지는 사회, 그게 평등주의 안에서의 부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부부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을 남편이 하느냐, 그럼 아니면 여성이 하느냐 다 구분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합의를 하든지 평등하게 나누든지 간에 다음의 역할은 잘 수행되어야만 가정의 역할들이 잘 수행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나이와 맥라프링에 따르면 다음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가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계부양 역할입니다. 이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는 가계부양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계부양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경제적 소동원을 제공하는 부양자 역할을 의미합니다. 자, 누군가는 가계부양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정관리 역할입니다. 의식주 생활과 살림을 맡는 가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애정교환 및 성적 역할입니다. 애정교환과 성의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치료적 역할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문제 해결을 돕는 상담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오락 및 휴식의 역할, 심신의 피로와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 양육 및 사회화 역할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부부가 협조해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역할이 부부 안에서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누가 경제적인 부양자 역할을 할 것입니까? 누가 심리적 치료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까? 누가 가정 관리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그 역할들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을까요? 자, 사실 전통주의 태도에서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남성이라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죠. 여성이라면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의 마음을 잘 다독이고 또 시댁과의 관계, 또 친인척과의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등주의 태도 안에서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왜 사회적인 관계를 다 단절해야 될까? 사회적인 성취를 하지 않아야 될까? 아니면 여성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남성분들도 많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자상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다독여주는 남성성에 대한 어떤 가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통적인 태도에서는 남성은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된다면 좀 권위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강압적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죠. 자,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평등주의 태도와 전통주의 태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들은 평등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원가족들이 전통주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통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성과 평등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할에 대한 기대와 역할에 대한 인지가 불일치함에 따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는 자신과 배우자의 역할 평가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자,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와 배우자에 대한 역할 기대 수준을 잘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낮추는 일도 필요합니다.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인지보다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서로의 역할 그리고 수행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역할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를 갖고 개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상대방의 역할 기대를 잘 평가하고요. 자신의 역할 인지를 잘 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잘 이해했는지도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기대를 부응하고 또 기대가 너무 과하다면 적절히 조정하여서 기대를 맞추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 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평가와 인지 조정을 과정에서 역할 수행이 적절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죠. 또한 중요한 부분, 원만한 부부 역할 수행에서는 역할 수행에서 부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해서 역할 수행에서 부부 간의 균형이 깨지면 역할 과다 문제와 역할 과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남편은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남편이지만 집에 들어와서 가정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내에게 잔소리하기, 불편함을 토로하기, 가정생활 하지 않기, 자신의 취미생활 하기. 그렇지만 아버지로서 양육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가정 내에서 어떤 육아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죠. 바깥 일을 잘하는 것이 남성의 일이고 아내 일은 불편 없이 하는 것이 여성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역할 과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육아의 책을 모두 하면서 아이를 업고 장을 보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역할 과다 문제에서 그리고 역할 과소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 아내의 경우 부부 한쪽이 역할 과다의 경우에서 가정의 중심이 되면서 피로와 시간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할과소라 하더라도 이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가정에서 소외되고 외로움과 가족 간 무력감을 느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과정이 계속된다면 자녀의 성역할 습득과 장래의 결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할 과부와 역할 과소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앞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 아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부장적인 남편, 꼰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순히 이 역할의 불일치, 역할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서만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자원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더 적게 자원을 가진 사람을 힘으로써 누르는 과정에서 이런 역할 과부하와 역할 과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주장을 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부부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권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가정 내에서 아내와 남편 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가지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주도하며 변화시키고 수정하는 행동, 사회체계 내의 다른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또는 실제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앞에 의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가정생활을 이끌 수 있었던 것, 뭐라고 이야기했죠?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나이가 있었죠. 15살 어린 아내를 선택했다. 가스라이팅을 했다. 계속 잘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아내를 꾸중하고 야단을 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단순히 역할 기대와 역할 지각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멜과 올스는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부부 권력에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 권력에 3가지 요인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 요인, 권력의 기반, 권력의 과정, 권력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부 권력의 기반입니다. 권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경제적 자원, 화폐나 자산에 대한 부분, 가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발생시키는 그 요인, 경제력이죠. 경제력이 있는 사람, 목소리가 커지고 주장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 할 수 있는 것, 그 힘은 경제적인 자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자산이 없는 사람보다 그 부부 관계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또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경제적 자원이죠. 규범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특정 지위에 따라 가질 수 있다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별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남성이 여성에 따라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전통주의적, 가부장적 사회, 유교 문화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큰 자원을 가졌죠. 연령별 구범이라고 하면 더 나이 많은 사람이 더 어린 사람보다 더 힘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성별, 연령별 구범 등이
비경제적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잘하는 사람, 살림을 더 잘하는 사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재테크 능력이 있는 사람, 전문적 지식, 전문 기술, 선택 대안 등 이 다양한 자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적인 자원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존적 특성도 권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 했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보다 약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감정적인 자원,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존적 특성 역시도 권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지 인지적 자원 역시 비경제적 자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부부 권력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상호작용 기술을 가진 사람이 권력에서 권력을 쟁취합니다.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절충하고 논리적인 진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위를 가집니다. 잘 설득하고 설명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합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위협하거나 도피하거나 애정을 철회하거나 비난하거나 언쟁하거나 벌과 침묵, 고립화,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합리적, 비합리적 방법을 통해서 아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입을 닫아버리고 비난을 하고 고립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최종적으로 누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하고 의사결정권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율형은 부부 각자가 결정하는 부분이 많은 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육에 있어서는 아내가 하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이 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부분을 합의하는 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형, 일치형이죠. 부부가 동등하게 결정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형을 말합니다. 아내 위형, 남편 위형으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부가 되고 싶습니까? 남편 위형이 되고 싶습니까? 아내 위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동등하게 나누고 싶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평등 부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등 부부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부부 상호의식의 평등성이 내재해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공평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지내는가에 따라서 평등 부부인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평등 부부라고 하면 이런 부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우위고 누가 열등한 관계가 아니라 누가 한 일방이 또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부부인 것이죠. 부부의 권력에서 평등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하고 가계 부양도 같이 하는 부부입니다. 재산과 통장 등을 공동 명의로 하거나 동등한 대표권과 권리관을 인정하는 부부입니다. 가정 내 의사결정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관계입니다. 인격을 존중하는 대화 문화를 정립하는 관계입니다. 시가 처가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부부 모두 자기개발 기회를 활용하는 관계입니다. 불평등한 혼인 관행에서 탈피하는 관계입니다. 아들, 딸 구별 없이 양성적인 인간을 키우는 부부입니다. 네, 평등 부부 여러분들 원하시지만 사실 역할 갈등, 이 역할에 대한 불일치에 의해서 당연히 부부 갈등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 갈등은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상충하거나 대립하는 개인 간의 갈등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각자의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을 하는 가운데서 각자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느낌,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갈등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해 부족, 역할 수행 관련 분반 등이 발생하게 되고, 또 부부 간의 어떤 권력적인 불균형, 힘겨루기 등에서 갈등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갈등이 여러분들 피하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싸워야 합니다. 예, 갈등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적절하게 잘 이야기하고 해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면 부부 상호 간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활기와 역동적 자극을 주어서 개인의 발전과 자기개발, 관계의 결속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나 폭력이 발생할 수 있고 종국에 난 별거나 이혼을 초래할 수 있음에 이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실 부부 갈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역할 갈등 아니면 권력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할 기대와 수행, 일 스트레스, 의존과 독립의 부조화, 비현실적인 기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정신건강, 상호불신과 비협조적 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생하는 영역도 다양합니다.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 대화 방법, 애정 표현, 성생활, 여가 생활, 인척과의 관계, 자녀 관계, 가사 분담, 수입 지출 등의 경제, 건강 문제, 직업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 결혼 관계 유지할 수 있을까 슬슬 걱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성격도 맞춰야 되고요. 성적인 표현과 성생활, 또 이제 여러 가지 인척과의 관계, 여가생활, 주말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놀 것인가, 또 돈은 어떻게 쓰고 얼마나 지출을 할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인가 등의 여러 가지 질문과 또 조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이 부부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 갈등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 단정적으로 우리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갈등 과정에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원하지 않는 형태로 배우자가 이 단절해 버리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파트너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동굴형, 숨어버리고 관계를 차단해 버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잠수를 탄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 갈등에서도 이런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의 해결 유형을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 문제를 피해가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문제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이것을 해결할 텐데 듣기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도망가고 그 문제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경우, 이것은 회피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회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면서 말로 싸우는 유형도 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계속 싸우는 형태죠. 설득 및 언쟁형입니다. 겉돌기형도 있습니다. 말로는 노력하겠다 하고 합의에 이르지만 실천이 되지 않고 계속 문제로 남아있는 유형입니다. 술 좀 그만 먹어.
아니야, 이제 더 이상은 멋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부부 갈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타협형도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술을 많이 먹지만 이 점은 괜찮지. 아우, 이 사람은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점은 괜찮지. 서로 타협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 각자가 양보하고 절충하여서 하나의 타협점에 이르는 유형입니다.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협동하는 유형입니다. 타협과 절충, 협상을 넘어서서 서로 협동하는 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회피형, 설득형, 겉돌기형, 타협형, 협동형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 살펴보셨는데요. 타협형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유형은 협동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협동하는 과정에서 각자는 모두에게 이득이 될 해결책을 찾거나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을 협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할까요? 갈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갈등이 있어.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중심으로 적절히 대화를 하여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너무 비난하고 너무 판단하는 것보다는 유보하고 성급한 결론을 삼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서로 대화하는 기본 태도와 기술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말싸움을 하게 되면 싸움 규칙을 지키고 마무리를 잘하는 태도도 필요하고요. 경쟁적으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협동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협동적인 갈등 해결 과정은 어떠할까요? 4단계로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자, 먼저 갈등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은 누구의 문제인가를 생각하면서 문제의 소유권을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갈등의 문제가인지 아닌지 인지하는 과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를 갈등으로 인지하고 이게 어떠한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 그 갈등의 문제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첫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화 계획 세우기입니다. 논의할 주제를 정하고 어떤 절차로 대화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문제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바라는 것 확인하기, 즉 문제와 관련되어 각자 바라는 것을 교대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5단계는 자신의 행동 대안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각자 바라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네, 6단계는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기입니다. 각자가 여러 대안의 실천 가능성을 검토하여서 자신이 실천할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죠. 7단계는 행동 계획의 실천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행동 계획을 선택한 후에 각자 행동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자신을 상상해보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8단계는 실행 결과 평가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각자가 행동을 실천할 기회를 가진 후에 그 결과를 평가하고 행동이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부부의 역할, 부부 갈등 등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결혼에 대해서 겁이 나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런 여러 시간 동안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
향후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만큼 또 중요한 시간은 없겠죠. 그리고 향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갈 가정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학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부는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 문화적인 규범과 기대를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부부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사회의 부부 역할은 사회 변화에 따라 전통주의에서 신전통주의, 평등주의로 변화했으며 평등주의는 성별로 부부 역할이 규정되지 않고 역할을 공유하거나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집안일을 하고 아내가 부양자 역할을 하는 역할 전환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평등 부부란 1차적으로 부부 상호의식에 평등성이 내재해 있는 정도와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공평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지내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부부 갈등의 해결 요령은 회피형, 설득 및 언쟁형, 겉돌기형, 타협형, 협동형 등이 있었고 또 협동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문제를 확인한 후 대화 계획을 세우고 문제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이해하며 바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행동 대안을 탐색하고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 후 행동 계획의 실천 가능성을 검증해 본 후 그 결과를 평가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음과 같은 책을 참고하였고요. 다음 시간은 또 부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